네, 박영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신한대학교 교양교육대학교에 계시는 남영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음소거. 안녕하세요. 남영호입니다. 예, 박용 선생님이랑은 저기 술 마시지 않은 이야기를 전화로만 하는 사이고 실제로는 이제 안 마시는 그런 사이인데요. 저 화면 공유가 될까요? 제 토론문을 띄우면 좋겠는데. 아, 네. 예, 저기 저는 전공이 사회인류학, 문화인류학이어서요. 저는 큰 틀에서는 박용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바에 대부분 다 동의가 자연스럽게 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걸 전제 아래에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표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랬었는데 사실은 오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틀을 봤더니 애초에 틀 자체가 혈연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다음에 국가 이렇게 짜여진 틀이어서 원래 이 자체가 그래서 조금 머쓱하긴 한데 저는 그렇지만 이 개별 발표문 차원에서는 계속 혈연 또는 자연과 사회를 계속 대비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혈연 공동체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는 공동체라면 그 이후에 학교 또는 직장으로 나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를 사회공동체라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의 구별이 별로 좀 편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은 제가 문화인류학 인문 같은 수업을 가르칠 때 가족을 혈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혈연 공동체라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 또는 친족을 상상하고 맺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혈연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이렇게 딱 대비를 하니까 저한테는 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 공동체의 관계들이 오히려 가족이나 친족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와의 첫 과정이 혈연 공동체다라고 하지만 그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어떠한 사회 공동체인가에 따라서 어떠한 혈연 공동체인가가 또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그렇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뭐랄까 딱 맞지 않는 분석이라고 되는 게 이를테면은 아까 발표를 하셨지만은 북쪽의 삶의 양식은 남쪽과 달리 훨씬 친밀한 자연성에 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집단적 친밀함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제가 듣기에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친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자연적일까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들게 왜냐하면 아까 그 발표문에 나왔지만은 미크로라이오 그러니까 마이크로라 뭐죠 근린 주거 지역을 이제 자족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이상 별일이 없으면 학교까지 쭉 같이 가기 때문에 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은 집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물건 사러 가게 갈 때도 다 거기서 만나게 되고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하고 좀 상당히 도시라고 하더라도 다른 편인데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도시계획이 만들어낸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성과 자연적인 친밀성과 또 인위적 가치 있게 대비하는 것이 저는 서술하는 어떤 대목에 따라서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연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 위 아마 상위 차원에서 당보다 미칠지 모르지만 수령보다는 미칠지 모르지만 국가가 존재하는데 이 큰 틀에서는 저도 국가 권력의 뭐랄까 압도적인 우위를 한편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이런 북쪽 사람들이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국가 권력의 강력함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이렇게 반대 측면에서의 그 작용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힘, 그래서 저기 21페이지에 메타 자본의 독점체로서의 국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힘과 강제를 가진 집단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힘을 지니게 된 것은 우리 일상적 실천의 효과로서 봐야 되는 측면도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국가의 힘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수동적인 행위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의 힘에 눌려있는 존재만 되거든요. 그런 이 발표에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국가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 또는 규범을 개인들이 꼭 지키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면이 이렇게만 강조가 되면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 친밀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직 이 부분에 공부가 좀 덜 돼 있는데 제가 이 그 박영근 선생님 글 읽으면서 떠올랐던 건 알투세의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옛날에 읽어서 기억 확실하게 안 나는데 알투세가 이제 좀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데 푸코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푸코와 같이 왔던 수도원 수사가 중세 때에는 수사 사이에 우정은 금지했었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이런 식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신라 시대 때의 화랑은 북무유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학하는 과정에서 뭐 북유럽 소위 북지국가의 애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거. 다시 말하면은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바가 중세의 수도원 그리고 신라 시대 때 화랑들 사이 그리고 복지국가 우정을 나눈 깊은 우정 가진 사이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든가 어떤 의무 권리의 관계 그 내용 성질은 사회마다 뭐마다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마당 고난행군 장마당을 거치면서 우정의 내용이 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에 나왔던 내용이 제가 인터뷰한 그 느낌으로는 대부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우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좀 다양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난행군을 거치면서 여기 인터뷰에 나왔지만은 그 직업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게 확실히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 그전 시기는 어땠을까? 제가 이 주제 가지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느낌은 저는 그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장무단을 거치면서 그게 가속화되고 황폐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적인 관계가 사적인 관계의 역관계에서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과연 그전에 압도했을까? 그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경계가 다른 방식으로 그어진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하여간 우리랑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인 관계. 제가 북한헌법 꼼꼼하게 분석을 못 해봤는데 소련헌법 보면은 사적 소유는 금지하지만 개인적 소유는 인정하거든요. 78년 소련법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은 우리가 구별하는 개인적, 사적, 공적인 이런 식의 유해관계라든지 이런 경계가 우리와 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장마당을 거치면서 또 바뀐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 숭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일성 강의 역사적 이념화, 국가 상징화가 더 하고 좀 개인 숭배 조금 다른 차원이어서 후자가 더 강화된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숭배는 김정은이 무슨 당될 때 울고 그런 거 보면 좀 개인 숭배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생각 더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대답하면 되나요? 네, 박 선생님 답변하시고 음. 첫 발표를 해주세요. 저기 일단 남녀 선생님 지적에 대해서요. 사실 그 세 가지 지적에 전부 다 동의해요. 전부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언어상에 또는 제가 그래서 개념 뭐 닭줄을 달아줘야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이거 하기 전에 봤었거든요. 봐서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 오히려 선생님 논평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국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범하기 쉬운 문제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가 가족이든
저도 전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오히려 가족이나 이런 사적 관계로 들어가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크죠. 그래서 저도 프로이트 이론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사회적 관계의 장이 개인 가족 관계로 들어가지, 가족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후에 사회적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구분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구분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연이라는 게 사실 이거는 혈연적인 게 아니고요. 그때 썼을 때의 자연은 그냥 자연스러움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거. 사실은 어,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생명이죠. 생명 또는 욕망, 생명의 리비도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우러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국가가 이제 포획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썼는데 이제 그 자연이라는 말이 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도 제가 그래서 중간에 혈연적이든 아니든 가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혈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맨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고 했던 그 과정들을 어렸을 때 그런 과정들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일단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서술이 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계돼서요. 세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소유하고 개인적 소유를 구분하는 거. 저도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데는 사적 관계라고 표현하고 어떤 거는 개인적 관계 또는 개인적 친밀함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를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인디비듀얼,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 인디비듀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개념상의 오해가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다룰 때 자꾸 북을 남쪽과 다르게 세뇌된 집단으로 보거나 우리하고 아주 이상한 그래서 저 국가가 막 모든 개인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뇌물 있잖아요. 뇌물이나 이 우정 있잖아요. 우정을 저는 제가 그 사후 복수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자꾸 우정까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들까지 국가화 시켜서 국가가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접촉시켜갖고 얘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해서 억누르는 형태로 저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그 억압되어 왔던 그것이 사실 국가가 역할을 해줄 때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각도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기 부모 세대들은 혁명이 최고였지. 그리고 뭐 아무 소용도 없었어. 그 사람들은 혁명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게 무너져 버리면 다음에는 당연히 개인들이 살기 위한 어떤 관계를 형성할 텐데 그러면 거꾸로 그게 이제 공적 관계로 침투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뇌물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북쪽 사람들이 출퇴근 제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관념 부족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는 시스템의 아해가 불러온 문제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후 복수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옹호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중세 저기 친밀성 있다.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쪽에서 왜 그 개인적인 통치력, 사적인 자기 개인에 대한 통치력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냐면 그게 국가가 다 해줘 버리면 사실은 그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생산에 의존할 때는 그 사람들의 자발성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발성에 의존하려면
직장에 다니는데 그들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꾸 이 친밀하게 맺어지는 관계를 국가가 들어와서 뭉디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강제를 한다는 거죠. 포박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저기 수사들 사이에서 우정이 금지됐다고 하지만 사실 수도원 내에서 생활할 때 수사들이 그런 우정 없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는 한에서 그 우정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가 담론에 의해서 억압된 측면을 얘기하니라고 그 얘기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삶이 무기력해진다는 것도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 걸 억압하면 그걸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들이 만나서 어떤 일을 창조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국가가 정해진 룰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러니까 자동 인형처럼 돼버린 그런 문제를 그래서 국가주의로 이동한다고 해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맨 마지막 얘기 선생님이 얘기하신 당에서 개인 숭배가 핵심은 아니었는데, 저는 김일성 가계 그 개인 숭배라는 게 김일성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이념화,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서 김정일 주의로 가는 이런 가정도, 또는 백두 혈통, 김일성 민족 이런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쓴 건데 오해의 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용근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신 내용을 이제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